오늘은 사직 전공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라는 주제로 제가 브리핑을 하게 됐는데, 2주 전에 제가 이 장소에서 정량적인 조사로 이제 158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정성적인 조사로 오늘은 해서 심층적으로 정말 전공의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뭐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차까지, 뭐 마이너과부터 바이탈과까지, 그리고 각기 다른 배경을 지닌 뭐 지방과 빅5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150명 정도를 제가 그다음 실제로 이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중복되는 응답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정량 조사에서 보셨듯이 중복되는 응답들이나 비슷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한 1개월간 된 인터뷰들을 한 20명 정도로 크게 모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전 인턴 A, 이게 전 인턴이라는 거는 이제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는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냥 인턴이라고 쓰인 분은 예비 인턴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인턴 A 분은 제모, 그러니까 저희 수술할 때 이제 제모도 다 하거든요. 제모나 환자 이송, 영상 촬영 이런 직종들이 각각 이제 병원에서 채용돼야 함에도 이것을 채용해야 할 대학 병원이 전공의에게 이러한 일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서 수련의 질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련의 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어쨌거나 전공의는 수련을 하고 교육을 받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대가로 저희가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그 비율이 과도합니다. 뭐 9대 1, 9.5대 1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탈 레지던트 분 같은 경우에는 인쇄, 아직도 지방에는 뭐 커피 타기, 교수님 운전하기 이런 문화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짜 노동이라고 부르던데요. 가짜 노동으로 인한 수련의 실효성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단 한 학년에만 한 연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뭐 레지던트 2년차 같은 경우에 대학병원이 3차 의료과정에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제가 풀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심장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큰 시설과 수십 명의 인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을, 그런 어떤 술기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거기서는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고 전공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배워서 나와서 하는 일이, 외과 의사가 뭐 위수술 이런 거 배워서 나와서 하는 게 전백입니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탈 레지던트 2년차 쌤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부족하지만 지원율이 낮은 분과에 대한 지원 없이 개인의 사명감으로만 바이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명감,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뭐 국민분들이 말씀하실 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에게도 많이 등장하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사명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나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강요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마이너 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펠로우를 전공의 수련 과정에 내실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펠로우 전임의를 강제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바이탈 레지던트 3년 선생님, 이분이 이제 졸국 연차하십니다. 바이탈은 3년으로 끝나는 곳들이 많아서요. 수련이라는 일이 무색하게 교육과 무관하게 내실 없이 과도하게 일하면 특히 건강을 망친다는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해서 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인턴 생활 1년만 했는데도 아유 살도 많이 쪘고요. 부모님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픕니다. 이게 환자분들 배드가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숙여서 뭘 해야 되거든요. 허리도 되게 지금 좀 요새 많이 아파요. 오늘도 비가 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막 126시간씩 과로하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껏 어제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이런 어떠한 싼 한국 의료, 그리고 고효율의 한국 의료는 전공의들을 갈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네 힘들다며 120시간 일한 다음에 2,000명 증원해서 그걸 줄이면 되지 않느냐. 정부 병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120시간 증원하는 인력을 2명을 뽑아서 쓰려고 하겠죠.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누차 제가 강조하던 논리입니다만, 어떤 노동시장에 진입이 많아지게 되면 그 시장의 처우는 약해지는 것이 이미 사회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이 아닌 이 가짜 노동이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어,
보시면 사실 뭐 전공의 공통 역량 교육 국가 지원 방안 이런 보고서들을 찾아보니 있더군요. 전공의들은 이제 공통 역량을 이해하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변들을 보면 일이 바빠서, 업무 대체자 확보가 안 돼서, 교육비 지원이 안 돼서 추가적인 역량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데, 오른쪽 걸 보시면 1, 2, 뭐 3, 4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니까 1등, 2등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목표들입니다. 그리고 13, 뭐 14로 갈수록 달성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윤리,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의사들 뭐 윤리가 부족하다, 뭐 인성교육이 부족하다. 윤리요? 리더십, 협동 이런 거 잘 달성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거는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 자기 관리. 그다음에 이제 타인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부족한, 그러니까 존중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 모리치스 리즈를 뭐 에퀘이션을 사용해 가지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할 근무한 비율이 52%죠.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기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8시 수술 시작이고 8시부터 근무 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공의가 어떻게 8시부터 일을 합니까? 수술 준비 7시 해야 되고 6시부터 회진이면 4시부터 차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노동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 비용 지원에 관한 이야기도 아까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조 원을 한 해 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3억 원을 수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련 비용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일회성 현금 지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이런 데들 예전에 수련 비용 지원이 있었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소아과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고 가겠습니까? 내가 수련하는 중에도 없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 그 이제 펀딩에 대한 것들을 보면 1인당 거의 1억 5천만 원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 곳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요. 보면 이제 뭐 재향 뭐 군이네 이런 데서도 받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펀드의 출처들을 써놓은 이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20조 원을 모아서, 미국은 심지어 민영화 국가잖아요. 근데도 영리화되고 민영화된 국가인데도 전공의 수련을 위해서 비용을 지원합니다. 한국에서는 1인당 1,200원 정도 지원합니다. 네, 커피 2잔 값이네요. 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 영국, 호주 뭐 이런데 지원 방안과 재정 지원, 수련 규정, 신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거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의 수련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34%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의대생분들 같은 경우에 수련이 왜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바이탈 과일수록, 정말 생명을 다루고 목숨을 다루는 과일수록, 지방일수록 그런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공의 수련에 대한 마음들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의도한 게 이제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살리기였다면 지금의 정책은 전면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턴분 한 분은 이제 네? 인턴분 한 분은 이제 일반 의료계약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복에 대한 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에 본과 4학년 인턴으로 되게 뭔가 피해를 입었다, 혹은 그때 뭔가 인식적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 그런 분들이 지금 치프 연차에 있습니다. 그런 코어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히나 더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혹은 뭐 밀실 합의가 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만나 뵀을 때. 그래서 매 정권마다 의사를 악마할 것이고 국민들을 함께 돌을 던질 것이기에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인턴분 한 분은 사명감이란 말로, 사명감이 여러 차례 등장하죠. 전공의들을 가스라이팅한다. 사명감, 희생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레지던트 분도 이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 언론, 여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 A일이 마무리된다 해도 과연 의사에 대한 인식과 전공의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생겼다.
바이탈 레지던트 1년 차 분은 필수 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저는 전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태로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을 깨달았다. 건강보험료가 고갈되며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할 것이다. 그 전에 빨리 나라를 뜨고 싶다. 뭐 여기서 뭐 타이타닉 비유 이런 걸 드셨는데 그걸 다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환자-의사 간의 관계가 파탄난 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로서의 삶에 보람을 못 느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4년차 분은 국민들이 던지는 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치료한 환자들이 의주빈, 의마스, 뭐 하마스를 빗대서 하는 말인가 봐요. 라고 욕을 한다. 살인자들도 이런 욕은 안 먹을 것이다. 이건 좀 감정적이고 인식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보면 좀 2년차, 그다음에 1년차 인턴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말년차 분들은 사실 조금 포기한다는 남아서 하겠다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표현들이 전 기억이 나요. 수련 환경이 너무 쓰레기 같고 거지 같지만 내가 4년을 해서 아니 뭐 4년이죠. 인턴까지 4년을 해서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마무리 지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한 2년 차까지 2년 차, 1년 차, 뭐 인턴 분들은 미련 없이, 특히 바이탈 분들은 4년 차여도 미련 없이 떠나려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드를 1년 더 해서 보드를 따서 나와서 어차피 점 뺄 건데, 그게 지금 의료의 현실인 것 같고, 그렇게 돼서는 그런 고급 인력들을 병원에서 채용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는 걸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젊은 의사 동향조사를 제가 딱 2주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날짜 잘못됐는데 4월 1일까지 했죠. 그래서 34%가 이제 수련 의사가 없다고 발표시켰었죠. 그리고 이제 투비닥터라는 곳에서 이제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전공의 수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제 쪽보다 훨씬 더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 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 수련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때는 그래도 좀 낮게 나오지만 필수적이냐고 물으면 3분의 2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 바이탈 전공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나요? 이거요. 정말 현장에서 체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대생 47명을 만났고 이번 주에 의대생 39명을 만났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느껴져요. 저 외과 생각했는데요. 아, 진짜 못하겠어요. 농담으로 그럽니다. 우리 집엔 17억이 없습니다, 선배님. 선생님들, 기자님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응급 상황, 중증 상황, 외상 상황에서 선생님들을 수술해 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의료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까 언급이 되었죠.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났던 일입니다. 처방조제 분리한 의학 분업 때도 이때도 의사들은 뭐 인식적으로 졌다고 생각해요. 저희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얻어냈었죠. 그러니까 성분명 조제 빼고 나머지는 다 내놓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원격 의료. 뭐 저 때는 흐지부지 됐지만 지금 원격 의료 다시 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죠.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대 증원 지금 야당이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고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걸 띄우시면서 공공의대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압니다. 공공 뭐 정책이나 그다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는 의대 증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터질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인식은 물론 사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인식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합의의 번복, 가중되는 불신. 이것도 잠깐 띄워놓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합의가 번복이 되고 있어요. 2000년 의학분업 합의 때
의대 증원은 늘리지 않겠다고 했고 감축하겠다고 했고 그 당시 10%를 감축했지만 뭐 30%를 추가로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뭐 협정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보시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2020년에 장관님이 사인을 하셨는데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면 혹은 한 정권 내에서도 제가 이번 정권에 대해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님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릅니다. 복지부랑 교육부 말이 다릅니다. 하루에도 말이 수차례 바뀌어요. 이런 사분오열된 정부에게서 어떤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복귀를 한다면 그죠? 다수는 아직도 한 3분의 2? 절반, 전 절반으로 봅니다. 절반은 복귀를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럼 뭐가 선행돼야 되냐? 사실 어제 뭐 복지부 차관 경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네, 그런 부분들을 어제 얘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현실적인 것들을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 전공의를 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를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됩니다. 20개월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걸 현실화하지 않으면 남자 특히 동료들 후배들도 전공의는 굳이 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의대생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열심히 뭐 필요한 어떤 점수나 뭐 토익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카투사 이런 거 가려고 아니면 의무병 가려고 여러 가지 점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현역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현역을 안 가던 이유는 나 혼자 갔다가 이제 친 동료들은 선배가 돼 있고 나 혼자 동떨어지는 걸 걱정했던 건데 이렇게 되면요. 너도 가고 나도 가? 그럼 나도 갈 수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공보위 자원, 군의관 자원은 더 떨어질 겁니다. 이 군복무 기간 현실화 뭐 한 10년 전부터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특히나 젊은 남성 의사들, 남성 의대생들은 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마이너 레지던트 분 한 분은 알맞는 대우를 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정형외과 분이신데 정형외과 의사는 되게 많은데요. 외상 정형을 하려는 분야는 적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화기 내과 의사는 꽤 있어요. 근데 이제 ERCP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의사들은 없어요. 내시경을 하는. 그다음에 또 예시가 있죠. 저희 뇌혈관 의사 좀 이따가 다른 PPT에서 언급될 텐데 뭐 뇌혈관 의사 OECD에 비해 몇 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경외과 의사가요. 근데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빅5에 몇 명이 없어요. 개두술을 하거나 혹은 뭐 혈관을 다룰 수 있는 의사가요. 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2,000명을 늘려서는 과연 그분들이 필수 의료, 지방 의료로 갈까요? 그렇게 정말 낙수 효과를 하고 싶으시면 2만 명은 늘리셔야 될 건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만인데 10분의 1을 의사로 만드실 생각입니까? 정말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수련 과정에서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이르는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보았다.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불강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결과, 사망 포함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만 수련으로 복귀할 것이다. 저도 이게 조금 과장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17억 판결, 21억 판결 이런 것들은 한두 개죠. 그치만 환자가 이제 승소하는 비율이 거의 한 뭐 20%에서 36%까지 올라와 있어요. 실제로 주위에서 기소당하는 동료들을 봐요. 제 동료 인턴인데 세상에 인턴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아시잖아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인데 인턴은 뭐 주치의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마다 과를 도는데 인턴하면서 2번 기소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슬슬 피부로 느낀다니까요. 주위에 한 명씩 있어요. 선배 중에 한 명씩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후배들 보고 바이탈과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 생명을 살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응급실에서 근무한 한 병원마다 다르지만 한 700명 정도 죽음을 본다고 합니다. 그중에 내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17억을 물어내야 된다는 생각? 저는 두려워요. 네. 저는 그 정도 깡이 없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전공의 노조와 파업권이 보장되어야만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공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내부에서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단 선생님께서도
제가 알기로 뭐 작년에 예를 들면 뭐 의대 증원 처음 있을 때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대의원에 모집했는데 뭐 50명도 안 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50명도 안 오고 그랬었어요. 내부에서도 관심이 잘 없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공의들이 끊임없이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의료 수요의 증가와 어떤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저는 뉴노멀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업이 연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연례 파업, 전공의 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이런 데 거기 보시면 그 예비 노동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의대생 18,000, 전공의 12,000, 전임의까지, 공보의까지도. 그래서 뭐 카이스트 노조, 교사 노조 이런 것들과 연합하는 이런 뭐 소문들을 풍문들을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례 파업을 할 수도 있고 뭐 2, 3년에 한번 파업하거나 노정 대화 이런 것들, 노사 대화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강제 노동 조항들. 이거 인권위 가서도 여러 차례 진정도 넣고 제가 얘기한 건데 강제 노동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주위 동료 아무도 수련회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요. 내 권리만큼이나 남의 권리도 소중하다라고 저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내 자유와 내 생명을 지키고 싶으면 상대방의 자유와 생명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소수일지라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입법되거나 뭐 환자단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 뭐 분만, 뭐 신생아 중환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탈을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곳에 인원을 남겨야 되는 건 맞고 지금도 교수님들 남아 계십니다. 93%의 의사들은 병원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탈한다고 처벌한다고 사직을 못하게 한다? 법적으로 강제 근무를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누가 갈까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탈 레지던트 4년차 쌤은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 이분 되게 현실적이셨는데 정치적으로 대통령 사과는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담지 않은 인터뷰 중에 뭐 사실 말로 못 담을 것들도 있었어요. 누군가 무릎을 꿇고 제로투를 쳐야만 들어가겠다. 뭐 이런 그래서 그 150명을 인터뷰했지만 20명만 들어간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분이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 책임자였던 복지부 차관에 대한 경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게 어제 사실 전공의 한 1360여 명이 보여준 그 고소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소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 통계가 비난을 받고 있는 통계인 건 맞아요. 뭐 분모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일단은 인식적으로 그렇고 저희 측에서 일단 실제로 낸 통계는 이러니까 이대로 발표를 할게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기소율입니다. 이거는 설령 이 정도 수치가 아니더라도 확실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정책연구소의 자료인데 사실 이 자료가 뭐 비난을 많이 받은 건 저도 이제 검수 과정에서 좀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기는 해요. 영국 같은 경우 되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데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하루 한두 명 vs 우리나라 하루 한두 명 vs 1년에 한두 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누차 알려진 자료니까 굳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뜰 때마다 판사님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때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필수의료를 지망하는 전공의들이 푹푹 떨어집니다. 아니 선의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찹니다. 실형이 내려져요. 10억, 17억이요? 이러면 누가 위험한 의료 행위를 하겠습니까? 누가 환자를 살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지부 차관님의 말을 이게 굳이 언급을 해야 되나 싶은데 뭐 많이 알려진 말이죠.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은 뭐 전공의들에게 상처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 카데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기증하신 분들도 많이 뭐라고 하셨고 환자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카데바는 수입하자. 뭐
의대 증원 근거로 여성 의사 비율을 고려했다. 뭐 학문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으나 적절한 단어는 아니죠. 저것 때문에 여성 의사분들 한 천 몇백 분이 뭐 진정인가 하신 걸로도 압니다. 의료대라는 사실이 아니야. 의료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업무 개시 명령은 또 내리셨어요. 전공의와 조건 없이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네. 이해하기 힘듭니다. 맺은 말입니다. 전체 의사의 7%이자 수련의이자 일반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을 뿐 93%의 의사들은 병원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가혹한 수련 환경과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부터 병원을 떠난 것이지 환자 곁을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직을 관두고자 한 게 아닙니다. 의사는 보람차고 생명을 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애초에 의사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면 혹은 정말 뭐 다른 뜻이 있었다면 더 큰 일과 더 다른 일들도 많습니다. 환자를 버리고 목숨을 담보로 이런 프레임을 끊임없이 씌우는데 어떤 의사가 그런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환자-의사 관계가 회복 불능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가 끝났고요. 2부는 바로 그냥 2부까지 진행을 하고 잠깐 한 2, 3분 커피타임 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는데. 되네. 그 대통령님이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가 좀 근거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계신 아는 학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전공의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져오라 한 근거 여기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 의료계가 합리적 근거를 주면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요. 이거 보고 정책 방향 좀 바꿔주세요. 한국의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제 등록 의사 수, 코시스의 의료 종사자 수인데 활동 의사 수로도 계속 한 2만 명씩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2만 명 넘게.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특히 오해를 하세요. 뭐 20 몇 년간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 수가 동결돼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의사 수는 꾸준히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의대 정원은 동결된 것이 맞지만 은퇴에 비해 새로운 의사의 진입이 2.9배에서 3.8배 아직까진 많습니다. 물론 이건 둔화되긴 할 거지만 어쨌건 인구도 또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한 3.8배가량 진입 이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증원은 환자 건강과 경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행위별 수가 제도 하에서 진료 행위량의 인센티브가 있어요. 행위량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유도 수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정부는 오래된 개념이라고 하고 이것도 아직도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개념은 맞지만 그냥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개념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별 수가 제도를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공공의료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 수 얘기를 해요. OECD. 그러면 OECD에서 의사 수가 제일 많은 그리스, 포르투갈, 우리나라보다 의료비가 싸고 의료 성과가 좋고 환자 경험이 좋습니까? 의료가 거의 이제 공공화된 영국, 쿠바, 북한, 우리나라보다 환자 경험이 좋습니까? 치료 성과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영국에 비해서 우리가 거의 한 몇 퍼센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1인당 120만 원이면 영국이 한 3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행위별 수가 제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행위별 수가제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한국 의료에 지금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OECD 보고서에 OECD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좀 이따 퍼온 게 있는데 OECD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fee for service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건 맞아요. 가격 통제도 잘 되고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싼 비용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 의사수 축에는 여러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 뭐 건강한 노령화 효과, 동일 연령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건강한 노령화 효과. 여기 보시면 옛날에는 되게 커브가 이랬다면 커브가 좀 더 이제 늦게까지 좀 더 건강한 거죠. 그다음에 의사들의 늦춰진 은퇴 연령 거의 뭐 70세 이상 의사 수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제가 통계에 봤었는데, 그리고 뭐 인공지능과 합성생물학 등 의료 기술의 발달. 밑에 보시면 뭐 paid per age ratio를 보시면 실제로 감소하고 있어요. paid per ratio. 근데 어쨌건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따지거나 뭐 사실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추계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추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021년 보고서, 뭐 정부에서 낸 보사연에서 낸 보고서 이런 데서 뭐 상대가치 점수, 의사 상대가치 행위량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뭐 200 몇십억에서 뭐 21억을 나눠서 의사수를 계산하는데 변수를 하나 두 개만 바꿔도요, 2050년에 의사 수가 갑자기 막 8만이 남아요. 20만이 부족합니다. 그게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추계라는 것 자체에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추계라는 것의 불확실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증원된 의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지역 의료에 종사할지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일지 의문입니다. 의사 한 명 달랑 갖다 놓는다고 해서 종합적인 의료 체계가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분만만 해도 의사뿐만 아니라 뭐 당장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고 소아과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뭐 쌍둥이면 간호사가 또 여러 명 필요하죠. 뭐 그다음에 뭐 의료 기사들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의료 환경과 병원까지 갖춰줘야 되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정말 군마다 읍마다 면마다 그런 것들을 놓는 게 효율적인지.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인가 최근 기사 보니까 강원도에서만 6천 명이 작년에 교육을 이유로 떠났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 문화 뭐 이런 것들 여건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그다음 대도시로 떠나는데, 그럼 의사들은 너네는 지방에 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땅, 여기 저희 충북 영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대전만 가도 사실 문화생활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서울에 온 친구들은 그런 문화생활에 대한 것도 욕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교육 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결혼 상대 풀이 달라지고, 당장 뭐 대학 20살이면 소개팅의 풀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여건, 그러니까 PC방도 없어지고 편의점, 지방에는요 PC방, 편의점 뭐 모든 게 없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그럼 거기다가 의사 혼자 덜렁 내려가라는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대 정원 늘려봐야 뭐 의사 인력 지역 편차 해결 못해 이런 논증도 있는데, 사실 뭐 의사 측 주장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육 및 수련의 질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에서 먼저 지역의사제를 먼저 한, 지역의사제 얘기도 오늘 할 건데, 영국이나 뭐 일본의 보고서들을 보면 영국에서 뭐 사망률이 한 12% 높다,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 의사는 끊임없이 교육받고 수련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술을 한 10년 안 하면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끊임없는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뭐 1년에 한두 명 환자를 본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뭐 위암이라고 할게요. 위암 환자를 한두 명을 봐요. 서울에선 매일 봅니다. 그 트레이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 여건도 달라질 거고 수련의 질 차이가 발생해요. 아무리 병원을 짓고 병상을 지으시고 수많은 수천억, 뭐 7천억을 쓴다고요? 병원마다 몇 조를 들여서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 환자를 만드실 겁니까? 지역마다 없는 환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고 중증 난치병 환자를 만들어서 배치하실 겁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네. 지방 소멸 위험 속에서 의사 배치만으로 이제 지역 의료 형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제가 언급한 이유는 제가 어제 퍼온 건데요.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도농 의료 격차가, 그러니까 서울과 나머지 지역 의료 격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땐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왼쪽 그래프가 있죠. 그럼에도 회피 가능 사망률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만 못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예방할 수 있는 사망률 이런 것들 굉장히 그러니까 낮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성적은 좋아요. 도시와 농촌의 의료 격차도 적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해서 과연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사실을 왜곡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본인들의 지역구에 본인들의 뭔가 도정 활동 아니면 지방의 토호들이 본인의 자식들을 의대에 보내신 걸 싶으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수막 하나 걸고 싶으신 걸 수도 있고요.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러기에는 의료는 더 저는 중요한 거고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양평 고속도로 지었습니다 하고 현수막 붙이는 거랑 지역 의대 유치했습니다라고 붙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에 종사할지 필수의료의 질을 높일지 의문입니다. 이거 이멘트 회장님 맨날 얘기하시는 거죠. 뭐 소아과 의사가 뭐 84% 증가했는데 20년 동안 소아과 환자 수는 40% 감소했어요. 근데 소아외상, 소아응급, 소아외과는 기피 현상이에요. 이거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5손가락에 드는 병원 중 하나에서 인턴을 했어요. 근데 새벽에 소아가 이제 장이 꼬여서 수술을 하는데 소아외과 교수님이랑 저랑 둘이 했어요. 왜냐고요? 소아과 레지던트가 그날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도 적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 교수님도 굉장히 고령이셔서 그분이 떠나고 나면 이제 그 필드를 떠나고 나면 소아외과를 할 사람이 없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소아과 전공의 분들 150명 된다죠. 그분들 다 떠날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그런 분들이 소아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이런 데들이 제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절망감도 크고요. 전화하면 다 술 마시고 그러니까 밤에 막 술을 마신대. 혼자 술을 마신대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인구 10만 명당 OECD 1.3명. 대한민국은 2위네요. 4.75명. 그럼에도 뇌혈관역과 수술 기피 현상이 있어서 아산병원 간호사분이 사망한 일도 있었죠. 빅5 병원에도 궤도술 가능한 의사가 2~3명뿐. 그래서 보시면 뭐 실제로 뭐 서전 같은 경우에 레퍼런스 보시면 뭐 78%까지도 많다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돈은 굉장히 싸죠. 와. 일본을 가져온 이유는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비슷해서 그래요. 진짜 싸다. 저는 요새 목이 좀 나가 있어서 병원을 가는데 눈도 건조해서 안과랑 이비인후과를 갔는데요. 초진 갔는데 3분 대기하더군요. 그리고 뭐 7,000원 내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아까도 보였던 그래프고요. 의료 개혁은 필요하나 의대 증원이 그 답은 아닙니다.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양적 지표보다도 질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입니다. 10년에서 20년 이상 소요되고 효과가 나타날지도 매우 불투명한 의대 증원보다는 당장 가능한 수요 중심 의료 개혁을 저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과다 의료 이용을 절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사법 위험을 해결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든다면 의료 수요는 감소할 것이며 지역 의료는 복원될 것이고 필수 의료도 복원될 것입니다. 양질의 전공의가 양성돼서 양질의 의사에게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구조적 개혁이 선행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를 재편한다면 의대 증원은 우리가 논의조차 하지 않아도 될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 저희 공보실에 올려주시면 질문 받아서 하겠습니다. 뭘 띄워놔야 되나? 합시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주십시오. 서울신문 유승엽 기자님께서 민주당이 제시한 공론화 특위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공론화 특위 좋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셨던 원전 특위 이런 거 공론화 특위 이런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하버마스가 얘기한 공론장이죠. 그런
민주사회에서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충분한 이제 의견들을 듣고 공론을 나누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당장 특위 같은 경우 특위나 뭐 위원회가 꾸려진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넣을 것인지부터 한참이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성된다 해서 저는 전공의 목소리가 사실 얼마나 들어갈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뭐 의사는 우선 복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복귀한 다음에는 이야기를 솔직히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도 전공의들이 복귀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합의를 해놓는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합의가 깨졌습니다. 종이장처럼 휴지 조가리가 됐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특위에 대해서 공론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나 지금 당장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의사 김주현 기자님께서 꾸준히 이제 아예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임상을 떠나 어떤 진로를 모색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이번에 인터뷰 진행하신 분 중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에 담지 않은 전공의분들 중에 남아있는 전공의분들도 있어요. 그 150명 중에는. 근데 남아있는 전공의분들조차도 USMLE 책, 그러니까 미국 의사 책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국 의사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은가 봐요. 영국 의사로 가면 영연방 국가에서 통용되는 면허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울대인가요? 거기는 이제 싱가포르 면허가 아마 통용이 되는 걸로 알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정말로 다른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이번에 수련을 안 받게 된 김에 자기가 원하던 뭐 다른 진로들, 뭐 저는 뭐 콩쿠르를 나가신 분도 봤습니다. 원래 그냥 동아리 형태로 음악을 하시다가 네, 아예 음악 쪽으로 길을 잡으신 분도 있으시고 재능이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제가 굳이 이걸 참 하나하나 케이스를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이제 뭐 지난번에도 뭐 타코야키 트럭 얘기했다가 진짜였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뭐 타코야키 트럭이나 하러 가라. 그다음에 뭐 저는 트랙터도 몰 줄 알고 저는 이제 농사가 진심이었지만 뭐 워낙 곡해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단어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걸 다 하나하나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떠나서 전공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의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JTBC 황예린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전공의 수련 과정이 힘든 현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대 증원으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황과 전공의 수련 과정이 어려운 점,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첫 번째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 있던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쌓여 있는 불만들이 있었고 계속 표출되지 못한 채 이제 냄비가 있는데 흔히 쓰는 비유죠. 이제 계속 김이 차고 있는데 계속 그게 배출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연한 기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성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합니다. 많은 의사들 그냥 뭐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의대 왔으니까 의대를 진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예과하고 본과하고 수련 당연히 받아야지, 그 다음 전문의 해야지, 펠로우 해야지, 교수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관성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또 관성으로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있었고 그동안 쌓인 불만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번 일을 계기로 터지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원대어도 이제 전공의들 노동시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제 인권위에서도 제가 재밌게 들었던 건데 한국에서는 행위별수과제 하에서는 의사들이 새로운 어떤 그 의사가 진입하는 것을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도상. 그러니까 독일이나 뭐 이런 데서 의사들이 증원을 요구하고 찬성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주장한 거고 실제로 예산 집행은 주정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정부가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영국도 뭐 몇천 명 증원을 얘기해 놨지만 실천된 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물론 있지만 의사 단체가 찬성하는 이유, 캐나다나 이런 데서 찬성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거의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거기 의사들은 뭐 대단한 사명감이 있어서 사람들을 의사를 증원하자고 찬성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를 증원하면 자기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 시간 대비 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거기에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에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의사들이 뭐 의대 증원한다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 많고요. 지난 100년간 200건 이상의 파업이 있었고요, 의사들. 그다음에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의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를 표시하거나 어떤 정부 정책에 반대했을 때 이렇게 의사를 악마화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의마스래요. 자기가 살려놓은 환자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저 같아도 밤에 술 마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네. 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는 150명 지뢰 중 20개만 공개하셨는데, 130개의 나머지 질문은 겹치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먼저. 아, 이제 뭐 영양가가 없다고 판단한 질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겹치는 질문들도 꽤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누가 제로투를 출 때까지 안 돌아가겠다. 우리는 2000공에 맞춰서 뭐 2000공을 감축하자. 뭐 이런 답변들도 있어서 왜냐하면 서면 답변도 한 반 됐고 실제 인터뷰 답변도 반 됐는데 제가 뭐 심층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굉장히 다양하고 뭐 현실적이지 않은 답변들도 있었고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 왜냐하면 사실 정량적인 조사는 이미 지지난주에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정성적이고 의미 있는 조사. 그러니까 저는 이번 조사의 의미가 뭐 이게 뭐 전국의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기자님들께서 맨날 궁금해 하시잖아요.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서슬이 벌해서요. 그래서 그 한 달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고 저는 인터뷰 속마음을 내비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두 번째는 오늘은 전의 교협, 의협 등에서 이제 내용을 보고 지지하는 발언이 없으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질문이 세 개 있으면 연속으로 그냥 해주시면 아, 예.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까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총선 후에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의료 관련에 대해선 의료 개혁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끝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전위교육과 의협 그때 교수비대위 세 군데서 이제 그때 지지를 밝히셨던 거는 그때 암환자 사업 관련한 내용 관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제가 권위가 제일 부재하지 않습니까? 그 인턴 딸이잖아요. 25살 인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믿고 환자 정보를 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들의 권위를 좀 정중히 빌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도와주십사. 실제로 교수님들이 필요해서 교수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건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당연히 저는 전공의로서 제 할 말을 하고 저희 할 말을 해야 되지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에 다 내용 공유 드리고 그다음에 양해도 구하고 혹시나 이제 그쪽 입장과 충돌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선배님들은 저희를 뒤에서 묵묵하게 지지해주고 계시고 법률적이나 금전적 도움들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의료계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노선에서 뭐 약간의 다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이제 방향성의 조금의 차이일 뿐이지 원하는 목표하는 바는 저는 모두가 동일하고 하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분오열된 것은 정부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대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대표님께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픕니다. 답답하고요. 그냥 의사로서도 답답하고 전공의로서도 답답하고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도 답답하고 청년으로서도 답답합니다. 저 이 땅에서 한 못해도 5, 60년은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쿠키뉴스 신대현 기자님께서 첫 번째, 어제 사직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차관을 공수처에 집단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박단 대전협 회장이 페이스북에 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혹하다 선생님과 박단 회장을 비롯해 사직 전공의들이 각기 개별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중지가 모이지 않고 사분오열을 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여쭙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사실 의도를 좀 실례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사실 1362명이 이렇게 고소를 한 것에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서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 말고도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함께 우리가 같은 방향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정근영 그 선생님과도 서로 이제 응원 주고 받았고요. 그리고 박단 회장님은 충분히 거기서 얘기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첨언할 내용이 아니고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요. 각기 개별 행동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민주사회에서는 의사는 저는 사실은 의사 집단이 되게 폐쇄적이고 위계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저도 이제 편견이었던 거죠. 근데 의사 사회야말로 지금 어느 집단보다 민주적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모여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물밑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헌법기관이고 행정부지 않습니까? 좀 단일한 의견을 좀 내놔 주십시오. 하루에도 아니 뭐 의료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2,000명 후퇴 없다. 아니 요새는요 전공의들이 뉴스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어차피 뉴스를 봐도 점심에 뉴스를 보고 저녁에 동기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야, 너 이거 본 거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정부 입장이 맞아 하고 보면 기사가 바뀌어 있어요. 아, 이런 걸 보고 사분오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의들, 의대생들, 그리고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뭐 개원이 분들과 의료계는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와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의료계 단일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병원과 교수와 전공의와 혹은 간호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뭐 한의사분들도 계셔 치과 의사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이 다 같겠습니까? 약사분 그거는 억지죠.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님께서 150명 인터뷰했다고 하셨는데 이 중 대면과 서면 인터뷰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 인터뷰의 경우 어떤 경로로 컨택했는지, 또 이전 안내에선 25개 응답 발표하신다 하셨는데 더욱 줄여서 20개만 발표하신 건지도 여쭙고 음. 싶습니다. 그 그렇게 추려서 발표하게 된 거는 좀 더 집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뷰 그거는 지난번에는 사실 여러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살포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조직을 이용해서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대학의 뭐 치프나 대표님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한다거나 그래서 서면하고 대면 비중은 거의 한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하지는 않았고 거의 다 이제 직접 좀 소개를 받아서 좀 믿을 만한 게 좀 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는 저쪽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더 사실 원색적인 어떤 답변들도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신 거니까 시원하게. 네. 네, 주시스 배경미 기자님께서
민주당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공론화 특위 구성 제안했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아까 입장이신지, 답변한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네, 또 김윤 교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시다고. 이거 네. 잠시만요. 그, 아, 아니요, 얘기하시죠, 쭉. 네. 그러면은 그 뉴시스 배경래 기자님 질문 아까 답변하셨다고 네, 말씀하셨고, 신용수 기자님 네, 질문 MBN 네. 신용수 기자님께서 현재의 문제는 다들 불편해서 말씀하길 꺼리지만 솔직히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평균 수입이 일반 노동자의 5배,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직종 중 하나죠. 거기에 필수 의료를 안 해도 안정적으로 GP로 미용 의료로 돈 벌 방법까지 있으니 전문의 포기가 부추겨지는 거죠. 저는 의료계가 그에 대한 자정 방법을 내놓으면 의대 정원 없이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데, 문제는 의료계는 이에 대해 시스템 문제만 지적하며 돈을 버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들 돈 많이 버는 게 무슨 죄냐고 하죠. 심지어 이면택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미용 의료가 왜 비필수 의료라는 국민 시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국민이 그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특권 의식이 없다, 외려 의사 하는 게 두렵다고 말했을 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자 전달 체계 문제 있고 고쳐야 한다는 점 이해, 소송에 대한 불안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특권층화 문제를 의료계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모든 정권은 의사를 특권층으로 인식해 악마화할 거고 국민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덧붙여 의료 수요 감소에 적어두신 과다 의료 이용 절제, 미용 의료 및 비필수 의료에 대한 억제책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서 의사 통계 수의 65세 이상 의사 수는 몇 명인지, 필수 중증 의료에 근무해야 할 65세 이하 인력이 얼마인지 구정한 수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닫는 거지? 아, 냅두죠. 어, 그러니까 소득이 되게 민감한 부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함정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임금 소득이 좀 높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한국이 구조적인 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fee for service 행위별 수가제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의 비율이 높고 개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의료 병상이 적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이 어 예를 들면 대부분이 공공의료에 속해 있거나 공무원화 되어 있는 국가와 함부로 비교할 수 없죠. 예를 들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병원 다 국가가 지어줍니다. 의료시설 다 국가가 합니다. 간호사 월급 다 국가가 줍니다. 연금까지 주고요. 그 다음에 면책, 거의 풀 면책 특권을 줍니다. 의료행위에 대해. 근데 한국은 자기가 돈 들여서 병원을 지어야죠. 면책 특권 따위는 없고 변호사비 내야죠. 17억씩 물어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도 자기가 고용해야죠. 그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걸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의 뭐 OECD 기준으로 뭐 소득이 높다 그러는데 OECD 32개 국가 중에 뭐 6개인가 9개 국가 중에 1등 한 거인데 그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미국이 당장 빠져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고소득 영리화된 국가들의 소득은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 이것도 의사 측 주장이긴 하지만 OECD 32개 국가 중에 이제 PPP나 이런 것들로 고려를 하면 실제 한국의 의사 소득은 29위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도 기사를 쓴 바 있어요. 아니, 지금 한국 100대 기업 중에 임원을 제외하고 평균 임금이, 직원의 평균 임금이 50개 이상이 지금 1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금융사들 평균 임금도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런 돈에 대한 문제는 조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렇다면 과연 의사들이 돈을 잘 버는 것과, 그러니까 전 묻고 싶어요. 의사들이 돈을 그러면 잘 못 벌게 되면 의료 수준이 좋아지나요? 혹은 지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의료의 어떤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지만 의료 수준이 낮은 곳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네,
의협신문 김미경 기자님께서 서면 외 현장 인터뷰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몇 분 정도 현장 인터뷰 하셨는지,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 하셨다면 내용을 좀 더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인턴 중에 2번 기소당한 분이 있다고 들으셨는데 레지던트가 아닌 인턴 수련 중에 어떤 일로 고발당하셨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2번은 너무 개인정보인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이 정도가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지금으로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근호 기자님 질문까지 받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여근호 기자님께서 방금 행위별 수과제에서 새로운 의사 들어오는 걸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의사분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전공의들이 사직하는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별 수과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의식은 사회 구조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의사들의 어떤 의식 구조, 의사들의 지금 어떤 저희가 보이는 행위, 행태, 지금의 의료 체계 이런 것들도 의료 구조, 의료 시스템, 그런 사회 구조에 어떤 기반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위별 수과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의 한국 의료가 과연 그러면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국 의료가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까? 제가 거의 한 20개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해외에서 응급실 간 적도 자주고, 저희 어머니도 해외에서 뭐 아프면 병원을 못 가니까 돌아와야 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교포분들 나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다 그러시잖아요. 의료 때문에요. 한국 의료 괜찮아요. 진짜 싸고요. 진짜 빠르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공공의료 막 얘기하시잖아요. 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소득 그래요. 뭐 낮춘다고 생각하면서 그 특권 의식이요? 특권 의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바를 얻어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6개월에서 2년씩 대기하다가 기다리다 죽고 싶은 건가요? 지금 아무 병원이나 자유롭게 찾아가시잖아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이런 게 오히려 문제죠. 그다음에 한국이 OECD에서 뒤처지는 거는 오히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인 자살률, 재난적 의료비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죠. 그게 아니라 6개월에서 2년씩 기다리십니까? 그러니까 뭐 요새 대학병원 대부분 예약제라서 예약된 날짜에 맞춰가면 거의 안 기다리거나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국민분들이 댓글 다실 때 저 댓글 보고 너무 약간 어처구니 없는 게 2시간 기다린다. 의사 너무 많다. 의사 수 늘려라. 그거 한 2년 기다리셔야 그러면 이제 이때를 한 10년 뒤에 2년을 기다리시면 이때를 그리워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료가 생각보다 괜찮고 잘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폭증하는 의료비를 막고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폭증하는 의료비를 막고 현재 의료 시스템을 잘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되어야지 이거를 뭐 의사는 특권 계층이다. 너네는 뭐 환자를 버리고 떠나냐. 의마스다.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